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한문 강독 시리즈 동몽선습 10번째 시간입니다. 총론으로 치면 네 번째 시간이죠. 중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요 며칠 좀 바빴던 탓도 있지만은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강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죠. 우선 이 동몽선습이 진도가 좀 나가서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좀 이상하게 이렇게 좀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몽선습이 끝나면요, 바로 경목요결과 함께 해동속 소학, 명심보감, 서론 소학까지 전체 목표가 일단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는 소학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을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각 뛰어난 명문이라든지 명시를 감상해보는 다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부터는요, 6월이죠. 6월부터는 훈몽자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훈몽자회는 조선 중종 때 최세진이란 분, 어문학자죠. 그분 최세진이란 분이 지은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입니다. 총 이 훈몽자회에는 전체 한자 글수가 3360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소학, 이 초급 한문 강독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3500에서 한 4000자 정도 글자는 서로 안다고 확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몽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자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자, 아무튼 6월부터는요, 훈몽자회를 통해서 한자의 이 자학, 글자에 대한 학습도 하면서 그 다음이 계속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면 연내 맞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안되면 내년 새학기가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소학까지는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우리 역사연표를 한 번 더 되새겨 볼까요? 역사연표를 볼 것 같으면 선사 신화 시대에 사망오제 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도 서주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낙양으로 이사가신 동주시대, 동주시대를 다르게 춘추 전국시대로 또 나누게 되죠. 이 춘추 전국시대, 특히 이제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전체를 통일하게 된 통일진나라,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한나라죠. 한나라도 전한이 있고요. 중간에 왕망에 의해서 시인한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전한이 망하게 되고 또 후한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 후한, 오늘은 이 후한 만렵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때부터 가능하면 이제 전체까지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달려보게 될 텐데요. 자,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후한 말기의 그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왕조든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망조가 될 때가 있죠. 그 망조는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포악하다든지 잔인하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황엄에 빠졌다든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민생이 도탄되고 나라가 저절로 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왕이 힘이 없을 때는 왕 주위에 있는 그 환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료 조직들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 후한 때에는 이 황관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전횡을 저질렀는데, 특히 이 매관매직이죠. 매관매직 등 아주 부패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비판한 세력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 출신들의 그 자제들이 상경에서 이룬 그 태학생이라죠.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죠. 조선시대 같으면 성균관과 같은 그러한 유생들이 이 황간 세력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족 세력 출신의 그 태학생들이 이 비판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관리들을 포함해서 자기들까지는 청류파, 청류니까 맑을 청자를 써서 맑은 파라 하고요. 반대 세력이 이제 황간 세력은 아주 탁하고 아주 썩었다고 그래서 탕류라고 지목했죠. 그래서 이제 이 탕류라고 지목하면서 황간 세력을 계속 비판 수위를 높여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황간 세력이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청류파들을 투옥을 하면서 일단락되게 됩니다만은 실제 호족 출신의 그 청류파 학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원래 그 근거지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죠. 지방이죠. 지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지방 세력들이 적개심을 품게 되는 거죠. 중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황간에 대한 큰 적개심에 의해서 왕권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야금야금 주위 땅들을 먹는다든지 이 대토지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대토지 소유하다 보니까 이 황간들은 과도한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 과도한 그 조세를 부담하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요 농민들만 주고 넣으시죠. 그래서 농민들이 점차 이 향리 사회를 떠나게 되고 유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한 연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뭐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더욱더 도탄에 빠지게 되고 또한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도 침공하게 되고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요 농민들만 죽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한 때 대대적인 농민 반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농민이 아니고 결국은 이 황건적의 난이라고 들어봤죠. 황건의 난이라고 하는데 황건적의 난 수장이 장각이죠. 장각이 이제 태평도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세우고 이 종교 단체에 자기네들이 이용을 해서 종교 단체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아우르게 되고 나라를 전복해서 새로운 국가 수립을 목표로 대규모 농민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황간 세력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 둘 다 아주 기분 나쁘죠, 그죠? 서로 자기네끼리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황건의 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황건의 난을 토벌하고자 하는 것들은 황간 세력이나 지방 호족 세력이나 같은 목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황건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세력들을 군웅들을 아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은 지방 호족대로 이 군벌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군벌 세력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또 군부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결국 크게 세 세력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세 세력이 이 중앙에 있는 황간 세력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세력들을 아주 생각하지 않고 독자 세력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개 큰 세력이 바로 전통적인 화북지방을 아우르고 있는 조조의 그 위나라, 그 다음에 사천지방을 중심으로 촉나라, 촉한이라고 하죠. 촉나라, 유비가 이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권이 오나라, 요 오자는 간체자입니다. 오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아주 튼튼한 세 개의 세계로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시대를 삼국시대라 그러죠. 삼국시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국시대, 삼국지 그렇다면 이 소설 삼국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삼국지연이. 소설이 마치 너무너무 실화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서인 것 같은데 소설입니다.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행적, 다양한 명언들로 해서 우리가 고사성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 요 삼국지에 관한, 삼국에 관한 정통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자, 아무튼 이 화북지방에 이 전란이 휩쓰고요. 남쪽에 이 양쯔강, 이 장강 하류, 강남지방이 이 반대로 이주민들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나라 기온이 생각보다는 오나라가 크게 돼요. 그래서 요 삼국이 대치하는 동안, 나라의 기류가 많이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지우고요. 자, 본문을 보면 바로 이제 촉한이죠. 촉한. 요 촉은 사천지방에 있는 거죠. 유비죠. 자, 유비는 전한의 경제, 후한이 아닙니다. 전한의 경제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한나라를 이었다는 정통성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촉한과 그 다음에 오나라. 요 오나라는 그거죠. 오나라는 손권이 세우는 오나라 강남지방이고, 요 위는 전통적인 화북지방이죠. 전통적으로 화북지방을 아우든 조조의 위나라, 요 삼국이 정치했다. 요 정자는 솥정자죠. 솥은 이제 다리빨, 다리가 셋인, 산발이죠. 다리가 셋으로 전체의 그 솥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요 치자는 우뚝솥을 치자죠. 우리 대치하다 할 때 이 치자들 요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나라가 솥의 그 발처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요 제갈공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제갈량이, 와룡선생, 다양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 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인데, 무기장자이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팡이를 갖고 지키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리를 지킨다. 자, 의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한나라를 보통 부양하다는 의미, 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한나라를 이어가고, 부지했다라는 의미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리를 지키고, 그 촉한에 바로 유비가, 전한에, 후한이 아니고 전한의 경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 제갈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천하가 3분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한나라의 원수는 이 조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조조를 치려고 북진을 하게 되죠. 북진을 하게 돼서 5차례의 북벌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5차 북벌에서 5번째 북벌에서 이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위나라 군대와 대치 중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장원에서. 그래서 병졸 군중이죠.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전쟁 중에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후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촉한이 조조의 위에 복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볼 거가, 지도가 아니고 계통도를 보고 될 것 같으면, 자, 후한 이후에 이 세 나라가 결국 서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조조의 위나라가 결국 촉을 먼저 먹게 돼요.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조조 밑에는 웃기는 게, 조조 때 책사로 들어온 사마종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종달이 있었는데, 이 사마종달은 조조가 사람을 잘 봐서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었는데, 조조의 아들 조비가 사마종달과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와서는 조비와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마시들이 위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참모 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사마시들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뒤에 세력을 숨겨 놓았다가 결정적 시기에 주군의 세력인 위나라 조시들을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북으로 쫓아보내고 위나라가 차지했던 지역을
요 진이, 나중에 나라 이름은 진이라고 하는데, 요 사마시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이 위나라가 유비가 세운 촉한을 정복했지만 요 사마시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중달의 손자인 사마염이 나중에 서진, 원래 진이란 나라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진과 동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 동진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서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진을 세우고 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나라를 쳐서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전체를 통일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요 사마염이 자기가 이제 진나라의 무죄로 등극을 하게 되고 전체를 황제의 나라로 만들면서 옛날로 다시 옛날에 그 주나라 시대 이전 주나라 시대처럼 그런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각 지역을 자기 아들 8명에게 분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을 놔두고 전체 지역을 8군데로 나누어주고 자기 자식들한테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국을 부활시켰지만은 결국은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를 잘 이끌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 진나라는 배덕한 정권이죠. 원래 한나라의 이후로 한나라 때부터 기본적으로는 유교 이념을 국가의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유교의 이념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충이지 않습니까? 주군에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데 오히려 밑에 있던 하복상이 일어나서 부하였던 사마시들이 다시 주군을 뒷방망이를 치고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덕한 정권이에요. 아주 배신자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배덕한 정권이라고 해서 유교적 사관을 갖고 있는 다양한 학자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초기 이 진나라에 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월을 한탄하면서 모여서 무리를 이루면서 이제 있던 집단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중림칠연이라고 있죠. 중림칠연. 결국은 그 사람들도 나중에 시류에 따라서 정권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에 물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배덕한 정권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까 사마염이 죽게 됩니다. 그 사마염이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황제 후계를 이야기하고 죽으면 되는데 그냥 죽다 보니까 이 황자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자기 지역 봉토죠. 자기가 맡은 제후국들의 지역을 그냥 놔두고 서울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책임자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서로 영왕이 되겠다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또 외부의 세력들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5호 16국의 시대라고 하는, 아니면 5호 16국의 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5호 16국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제법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5호 16국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요 서진이 요 5호에 의해서 56국 각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망한 다음에 이 진나라의 후예인 사마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실의 후예인 사마예가 이 화북지방, 전통적인 화북지방의 전란을 피해가지고 이주해서 남쪽으로 온 문벌 귀족들을 모아서 나로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사마예가 동진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 무주공산이니까 서로 자기 지역을 먹기 위해서, 화북 지역을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나중에 북이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진이 차지한 나라들은 결국 이 동진이 나라 구성할 때 기본 같이 화북 지방에서 전란을 피해온 그 문벌 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동진이 얼마 가지 못하고 나중에 송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송도 얼마 못 가고 송, 제, 양, 진 서로 이제 군벌 세력들이 나라를 세우는 금방 나라가 세워졌다가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갈등들이 매우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요 왕조의 시대를 남조 시대를 하고요. 북쪽에 남아있던 56국이 결국 이제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북위가 나중에 동위, 서위로 또 나누고,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또 북주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갈라져서 또한 보내는 혼란의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조 시대.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를 평정한 건 누구냐 하면, 원래 북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원래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양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견. 그 후예인 양견이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 아주 대단원의 이 혼란의 시기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양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수나라를 세우게 되고, 자기가 이제 수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문제. 이제 수문제가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내용이. 전통적인, 잠깐 지울까요? 전통적인, 여기 화북지방이죠. 전통적인 화북지방인데, 나중에 이 화북지방에 있던, 낙양에 수도를 하고 있던 사마시들이 내려와가지고, 건강, 난징입니다. 난징에다가 다시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동진을 세우게 되고, 동진이 아까 말한 송, 제, 양, 진이라는 나라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보세요. 송, 제, 양, 진 이렇게 되고, 북쪽은 나중에 북위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가 나중에 동위, 서위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북제, 남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원래 이제 북쪽에 있는 북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집안의 가문의 후예였던 양견이 전체를 통일하죠. 그래서 아울러서 수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본문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진, 유, 천하. 자, 진이 천하를 여기 유는 이제 소유의 유입니다. 진이 천하를 소유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영년, 왕조의 수명이라고 그랬죠. 영년, 100여다, 100여. 100여 년 정도 되었을 쯤에 오호의 난이, 오호가 난을 일으켰다는 게 뭐예요? 오호가 수로가 되고, 그죠? 중화를 어지럽게 했다. 그죠? 오호가 중화를 어지럽게 했다. 어지럽히니, 이 오호가 기본적으로 저 북쪽에 선비족, 흉노족 들어봤죠? 그 다음에 저족, 강족, 갈족, 이렇게 해서 오호고요. 또 뿐만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 지방에 있던 16개의 지역에서, 원래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만은, 16개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 쪽에서, 내부에서 아까 지도 보여줬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까 하필 21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지역에서 서로, 황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들먹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호가, 요 화는 중화의 화죠. 중국 중화를 어지럽히게 되었었는데, 남해는 아까 말했지만, 요 남쪽으로 와서 따로 사마예라는 사람이 동진을 세우게 된다고 그랬죠.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진 다음에 송, 제, 양, 진. 북쪽에 이제 북위에서 나중에 동위, 서위로 갈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북위에서 나온 북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가문 중에 하나였던 그 양견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죠.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결국 양견이죠. 수가, 통일이 581년이에요. 수가, 능혼일. 혼란스러운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 즉, 통일시켰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통일시켰다는 게. 근데 그 영년이 약 30년밖에 안 된다. 왕조의 수명이 3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나라를 통일시켜 놨는데, 기껏 해봐야 30년 정도밖에 못했다고 하니까. 실제, 양견이라는 사람을, 양견의 수나라의 통일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일이에요. 오히려 진시황의 통일보다 더 위대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분열되었던, 화북지방 분열되었죠. 그다음에 강남도 분열되었죠.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선비족이라든지 외부 세력 뿐만 아니고 내부에 있는 각 그 한족들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것이 바로 양견이란 겁니다. 양견. 그렇기 때문에 지역색과 아니면 민족색을 전체를 통일한 게 양견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중국이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뭐 이상한 여러 정책들을 피우고 있는데 아마 수양제 양견의 그 지혜를 한번 빌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양견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81년에 수를 세우고 결국은 나중에 589년에 밑에 있던 남조인 진까지 정복해갖고 혼란했던 한 400년의 그 혼란과 분열의 시기를 마감시킨 게 바로 양견입니다. 그래서 양견이 스스로 황제가 되고 수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나라는 뭐 딱 황제가 둘밖에 없죠. 수문제, 수양제, 수양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수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통일뿐만 아니고 이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 아주 다양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이 다양한 정책들이 그 이후에 생성되는 고대 국가 형성의 가장 근간이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문제는 중앙정부기구로 삼성육부를 두고, 삼성육부 들어봤죠, 그죠?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라는 삼성체제. 그 다음에 육부, 그러면 이부, 호부, 예부, 병부, 공부 할 때 그는 바로 이제 육부를 두고, 그 다음에 관리를 통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도 시험을 쳤고요. 과거제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북위에서 실시했던 균전제와 같은 그러한 토지제 겸 조세 정책인 부병제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법제, 율령반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제를 이어서 수양제죠, 수양제. 수양제는 대표적으로 강남과 화북 지방을 잇는 대운하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대운하 사업. 그러나 그 흔적이 쉽사리 나타나진 않죠. 자, 아무튼 수양제가 대운하 사업 와중에 농민들의 국민들, 백성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택했죠. 그러다가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고구려에 침공해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수나라가 단명한 왕조로 끝나게 됩니다. 단명한 왕조로. 자, 그래서 수나라가 단명한 왕조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지러워지겠죠, 그죠? 농민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농민 반란, 전체적 반란 수습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수양제, 아까 수양제, 그 양제 이종 사촌인 이연이란 겁니다. 이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말하는 당고조라고 하죠. 당나라를 세운 이연이 바로 수양제 이종 사촌인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장안을 두고 그냥 당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반란 혼란을 수습한 게 양지의 이종 사촌인 이연이고, 장안성에다가 수도를 두게 되고, 당나라의 수도로서 장안성이 아주 문물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연의 뒤를 이어서 바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당태종 이세민. 자, 이세민이, 정관의 치라든지 다양한 아주 정치를 잘 하게 되죠. 그래서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화한다든지 돌굴과의 전쟁을 벌이고, 특히, 우리 쪽에도 쳐들어왔죠. 그죠? 쳐들어와서 싸움에서 지고 가죠. 어쨌든 당태종이 사망하고 또 고종이 일어서지만은 바로 고종의 그 황후가 된 척천무 들어봤죠? 척천무가 실권을 장악하고 당나라를 뺏어버리고 이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주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당나라 전성기까지 척천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당나라로 돌아오고 척천무 이후 척천무 때도 나라는 번성했었습니다. 자, 당나라 현종 때까지 전성기를 이끌었죠. 그러면 당나라 또 현종기는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란을 일으키는 또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당고조, 아까 이연이었죠, 이연. 당고조와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세민. 당고조와 당태종은 기본적으로는 수나라의 그 농민 반란 때 다 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농민 반란을 평정한 이연이 당나라를 세우고 당고조가 되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당태종이 정치를 제대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승수난, 승수신란이죠, 신란. 그래서 수나라 왕실, 실이죠, 실. 신나라 왕실의 난을 틈타. 승자는 우리가 탈승자죠, 탈승. 그 타다라고 하는 개음절을 사용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수나라 왕실의 난을 틈타서 화가위육, 자신의 집안을 변모시켜서 나라로 삼았다는 것,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년 300년이다. 왕조의 수명이 300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300에. 그래서 당나라 현종 시기를 이제 성당 시기라고 하는데, 성당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당나라 성종 때 보면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저기, 양귀비라든지, 이태백이, 그 다음에 두보, 이런 시기. 그러다가 또 당나라 현종 후기 때 알록산 사사맹이 난이 일어나잖아요. 알록산 사사맹이 난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도가 함락되는 등 아주 나라가 괴멸 상태까지 이뤘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을 하고 당나라를 이어갔죠. 어쨌든 이어가게 됩니다. 당나라가 망하는 과정도 이제 비슷해요. 알고 보면 그렇죠. 자, 아무튼 당나라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더 길게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나라가 그 망해가는 과정을 꼭 보면 꼭 앞쪽에서 한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에 그 다양한 그게 있었죠. 혼란기가 있었는데, 특히 진나라가 통일하고 진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5호 16국 시대가 있었죠. 자, 그때처럼 당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전통적인 화북지방에 있던 다양한 호족들이 원래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풍미했던 전대의 그 위대한 왕조를 계승한다는 명목하에 양이라든지 당, 진, 한, 주라고 하는 이름을 세워서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나라를 여기서 이제 5개라고 했지만 원래 이제 5대라고 하죠. 5대. 요 대자는 이제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왕조를. 다 5개의 왕조. 요 개자는 이을 개자고 음차가 같죠. 소리가 같죠. 그래서 이들을 5개라고 한다 그러는데 5개가 아니고 5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화북 지역을 지배했던 정통 왕조 계열, 그 위대한 왕조, 이 5왕조를 역사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호라든지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아무튼 이 5나라를 5개 또는 5대라고 하는데, 당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처럼 이 5대 10국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역시 온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덕 모실하여 대란 극이라 했죠. 자, 아침에 나라를 얻는 거예요. 아침에 얻었더니 저녁에 잃었을 만큼 요 나라들의 수명이 짧다는, 서로서로 왕조 수명이 짧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수명 짧은 왕조, 특히 군벌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어지러움, 혼란이 극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 다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날 원래 동일 국가가 이처럼 또 갈기갈기 찢어졌으니까 지역적으로 얼마만큼 어렵겠어요. 아마 지금의 중국이 또 무너지면 또 이런 형태로 각 지역별로, 원래 전통적으로 각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종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들은 크게 한번 통일왕조가 있으면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 서로서로 갈라지게 하는 그 역사성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당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역시 5대 10국과 같은 이러한 혼란의 시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때 보면 어디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까 말한 아까 후량이라고 하거든요. 후량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화북 지역을 아우르고 있죠. 그죠? 밑에 있던 여기 전진 해놨지만 이 후진은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쪽 지역만 장악을 하면, 보면 여기 전부 다 그 황하잖아요. 그 황하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쪽 지역만, 잡고 있으면 천하를 제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요때 이 후량을 건국한 사람이 주전충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전충. 자, 주전충이가 이 후량을 건국한 게, 이제 907년입니다. 907년. 후량을 건국한 게 907년이니까, 요때부터, 여러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곳곳에서 들어서기도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송나라가 송나라가 완전하게 통일한 기, 송나라가 십국을 통일한 기, 979년입니다. 결국 요 사이에 이거 해봐야 72년이죠. 72년. 72년에 아주 다양한 나라가 들어서고 나라가 혼미해지고 했죠. 그죠? 아무튼 나중에 보다 더 자세하게 역사서,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역사서를 함께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5대 십국 시대 때 아까 여기 5대 중에 후주가 있었죠. 후주. 그 5대 중에 후주가 있었는데 그 후주 황제의 친위군 출신이에요. 황제 친위군이니까 뭐 중국에서 금군이라고 부르죠. 그 금군을 이끌던 지휘관 중에 조광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광년이가 원래 이제 960년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송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송태조가 바로 이제 조광년이죠. 자, 조광년이가 나라를 세운 그 입국지척, 나라를 세운 초기에 오성이 취규했다. 취규. 오성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 주위에 있는 5개의 그 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화토금수의 오성도 오성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여드는데 어디에 모여있냐면 요 규성, 요 규도 28수 중에 하나죠. 28수 중에.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할 때 제가 이 28수도 이제 이름 정도는 이어놓은 편이 낫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면 동서남북 각각 7개의 별을 보통 이제 합쳐서 28개의 이 별들, 그래서 27수라고 했는데 서쪽에 있는 서방 7수 별의 첫 번째 별이 요 규성이에요. 그러면 규, 류, 위, 묘, 필, 자, 삼 해갖고 요 7개의 별 중에 이제 첫 번째 별, 요 규성 주위에 오성이 모였다는 의미인데, 실제 천문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 규성이 다른 게 아니고 문을 상징하는 문곡성, 문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송나라에 있는 송태조, 조광년의 송태조는 무보다는 문신들, 문에 의한 문신 정치를 했죠. 그죠? 문을 내세워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이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꼴도 거기서 나타나게 되지만은, 아무튼 문이라고 하는 문화의 그 문이 송나라의 통치 체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세우고 절도사 세력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국가의 운영권을, 최종 결정권을 황제가 장악하고, 문신 관료들은 황제 수족이 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 그리고 황제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대부로 관료를任命하고 문신 관료제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이 모든 관직을 독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신들은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나라를 망하는 그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특히 이제 아까 오성이 취규하였다. 문이 문곡성, 즉 문성을 상징하다 보니까 나라에 많은 문인들이 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뒤에 대표적인 것을 나타나는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말이 바로 요거예요. 염락관민이에요. 자, 염은 염계라고 해가지고 주돈이 들어봤죠? 주돈이. 염계 주돈이가, 아니면 주렴계라고 하는데, 주돈이가 살았던 곳이고, 낙은 원래는 낙수에서 왔습니다만은, 낙양이라고 하죠. 로양 해갖고 지금은, 그곳이 정호정이 형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중, 관내라고 하는, 지금의 서안평야, 시안평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서쪽과 동쪽만 딱 틀어막아 버리면 천의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관내 중심으로 대부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아무튼 관중을 대표한 사람은 장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제, 장안성, 지금의 서안, 시안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요 민은 원래 종족 이름 민입니다만은 저 밑에 홍콩 바로 못 가서 바로 밑에 보는데 복건성이 있죠. 푸젠, 복건성. 자, 복건성은 바로 주희, 우리가 주자라고 하는 주희의 출신지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리암계, 그 다음에 정호정이, 그 다음에 장제, 주희와 같은 이 사람들이 태어났던 곳 지명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여러 현인들이 재현이 배출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라든지 문인들은 송나라 문인들이 참 많죠.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바로 이제 그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지울까요? 자, 마치 누구누구와 같다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열거를 할 때 쓰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돈이, 정호정이, 아까 정호정이는 둘이 형제죠. 그 다음에 사마광, 장제, 소옹, 그 다음에 주희가 장계이기 서로 이어서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계속 이러한 대단한 문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맨 먼저 대표적으로 주렴계죠. 주렴계. 주돈이. 아까 염계 주돈이라고 그랬죠. 그죠? 송나라 때, 북송시대라고 하죠. 초기 송나라 북송시대 대표적인 유학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도 염계죠. 염계고, 원래 보면 이제 개서당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머물던 산 기슭에 개서당에서 강학했기 때문에 염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그 저술로 태극 도설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태극 도설과 동서가 있고, 보면 이제 염계하면 우리 애련설도 유명하죠. 이 유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의 기초도 닦았고요. 한편으로 이제 주시이기 때문에 주자라고 합니다. 주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송나라 유학의 형이상학적 사유, 정인상학적 사유는 기본적으로 주돈이에서 시작됐다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이 성리학적 또 동양의 유학적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초 이론이 주돈이의 사유로부터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동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아까 장제예요. 동시대에. 그래서 이 주돈이와 장제의 사상을 볼 것 같으면 서로 뭐랄까 보완관계이기도 하고요. 이 주돈이의 사상을 이어서 정호정의가 이어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나타난 이 정호와 정이 형제가 있는데, 정은 성씨가 이정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명도 선생이라고, 요 정호를 이제 명도 선생이라고 하고 정일을 이천 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명도는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화투 칠 때 따닥이라고 하죠. 자기가 낸 것을 찢어서 자기가 먹는 것. 그래서 명도다 그러죠. 그 명도 선생은 아주 세상의 영리나 천리에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송나라 도학자죠. 도학계의 그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고요. 성리학과 양명학 원류의 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명도 선생이라 부르니까 나중에 한편 우리 이 초급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의 작품들을 맛이라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정호, 정의. 정의는 아까 이야기했죠. 정호 선생의 동생이고요. 이천 선생입니다. 이천 선생으로 불렸고요. 함께 이제 형과 함께 주돈이 아까 연계 주돈이한테 수학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역의 이론인데, 음양 역의 이론인데, 지금 이야기한다고 에어질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마강입니다. 사마강은 저 앞에서 한 번 더 이야기했었죠. 그죠? 우리 송나라 때 대표적인 학자고요.
역사책 종류인 자치통감을 지은 사람이 사마광이기도 하고, 단지 뭐 역사자라기보다는 역시 다양한 아주 박학한 뛰어난 학자 사마광이고요. 그 다음에 장제가 있죠. 장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철학자로 보면 됩니다. 기철학자. 우리나라도 기철학자도 있지만은 그 당시 송나라 때의 대표적인 기철학자고요. 정몽이란 책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봉상리현 횡거진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따서 횡거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 소옹이죠. 이 소옹도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소옹. 일반적으로 옹 그러면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를 옹이라고 하죠. 보면 이제 요부라든지 효부 아니면 강절 들어봤죠. 강절. 소강절 선생입니다. 소강절 선생이고요. 대표적으로 역을 하신 분들은 소강절 선생 잘 아시는데, 황급경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급경세서라고 해서 이 천문을 수로 헤아리는 것, 세상을 수로 헤아리는 그러한 요즘 말 것 같으면 수학자죠. 수학자. 북송시대 때 그 5명의 현자라고 하면 이 소강절 선생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이 이제 소시니까 소요부를 하기도 하고요. 이 성리학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이상주의적 학파를 형성한 게 바로 소옹입니다. 소옹. 나중에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를 쭉 하시다가 이 학계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송나라 때 세웠던 송나라 초기 때 그 진희이라고 하는 진박이라고 하는 화산도사 화산도사 진박이 있습니다. 그 진박은 그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년이라고도 관계되어 있고요. 조광년이가 요 진희를 찾아가갖고 자기의 스승이 좀 되어달라고 했지만 다 떨쳐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도사 생활을 수입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도학자입니다. 도가의 학자이기도 하지만 유가의 도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진박 다음으로 제자인 충방, 목수, 이지제에 이어서 소옹으로 이어지는 요 도가 사상의 학맥이 있거든요. 그 학맥이 있는데 이 학맥들이 나중에 보면 한유로 다 이어집니다. 한유로 이어졌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주돈이라든지 장제, 정의정호 이런 사람들로 이어져서 주자라고 하는 주희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주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희라고 할 것 같으면 주희죠. 다음에 주희가 있는데 주희라고 할 것 같으면 단순한 주자니 유학자로 불릴 정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데 이연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면서 자기 스승과 다 인맥이 있던 위에 인맥이 있고 다 관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이 주돈이라든지 정호, 정의, 사마광보다 이제 장희제, 장제, 그 다음에 소옹 이런 사람들의 모든 학문 계통들이 자기 스승을 통해서 주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희의 스승은 주희를 키우는 어떻게 같은 지식 공고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희가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집대성해서 오경의 참뜻을 밝혀 성리학, 추자학을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일반적으로 이제 공자와 맹자부터 한참 떨어져 있지만은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자기 스승과 이어지지 않았으면 주인은 결코 성리학, 추자학을 창시 또는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주인은 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은 주렴계, 이정, 아까 정호, 정의 형제로 대표되는 이전 시대의 송나라의 학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를 집대성하고 또한 이 종래에 있었던 유교나 아니면 불교, 이 도교에 비슷한 이 모든 것들의 사상의 약점이었던 유교의 이론. 유교가 가장 사상적으로 약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유교에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철학적 용어들은 대부분 도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 타 종교, 음양교, 음양가 모든 유교 외의 것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외부의 것들 차용해 와 가지고 자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유교만의 것으로 만드는 이론적 결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주론적 아니면 인간론적 형이상학을 수립하게 된다. 즉 철학적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나라 당나라는 유교, 한나라 당나라의 유교를 우리 혼고학이라고 하죠. 그 혼고학적 체계에서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 유학이 윤리학적 본래성을 찾는 그런 작업에 주의가 아주 힘을 썼고요. 한편으로는 이 우주론적 체계 속에서 자리를 잡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우주론이란 것은 생명의 탄생과 소멸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것처럼 세상 우주 전체의 탄생과 생성과 그 다음에 변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롭게 명멸해 가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모든 것들, 순환하는 생명의 순환성을 연구하는 과정이죠. 그것을 이제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철학에서 그런 우주론이 없으면 공부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론 자체가 생애 철학이기도 하고, 생의 삶, 살아있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죽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위대한 학문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근간에 바로 주의가 있었지만, 그 주의는 위대한 스승들의 학문들을 그대로 전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운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명 사도로 위기임하되 신차 부득 견용하라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명했다는 것이죠. 천명이란 것은 세상에 밝혀서 드리워서 나타냈다는 것이죠. 뭐냐면 사도니까 이 사자는 이제 유학의 도겠죠. 사도, 이 사자니까 이 도가 바로 유학의 도죠. 이 유학의 도를 세상에 밝히는 것, 천명하는 것, 밝히는 것을 위기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임무로 삼았지만은 결국은 신차, 자기 자신조차 부득 견용, 부득 요 득자는 간혹 우리가 부득이 하다는 말을 쓰죠, 그죠? 대부분 보면 득자가 능자의 대동사로서 쓸 때도 있습니다. 견용하면 요 견은 피동사로 쓰였습니다. 견유피 피동사, 받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여기서 얼굴용이 아니고 용납하다, 포용하다, 용납하다, 용납.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조차도 용납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용납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위에서 거론한 그 대단한 학자들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마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존 당시에서는 그 자기네 학문이 중용되지 못했죠. 이 말은 주돈이라든지 아까 장제라든지 정의, 정호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는 다른 학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그게 들었다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의도 성리학이라는 체계를 완성을 했지만 자기가 살았을 당대에는 빛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됐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이 송나라 때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송나라 때는 주위의 성리학이란 자체가 꽃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리학 자체가 중국 땅에서 절대적 꽃을 피운 것도 없어요. 피운 나라도 없어요. 송나라 이후 명나라가 주자학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결국 주희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는 조선인 거예요. 조선. 그래서 주자의 성리학의 꽃은 조선에서 피었지 중국에서는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자학적 입장에서 그 명나라를 공부를 해보더라도 그 명나라에서 주자학이 전반적으로 이용된 원례가 없어요. 말만 주자학이지 실질적으로 그 역사학자들이 말만 할 뿐이지 그 주위의 주자학 성리학이 그 명나라 때 그런 꽃을 피웠다는 이야기도 없지만은 결국 사회 주류로서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희의 경우도 조정의 그 권신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탄압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주자
제갓을 하사, 추자 집 제갓을 하사, 주 사서 오경하니, 기유공 학자 대의로다 해놨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추자죠. 그리고 추자가 집 모았다는 거죠. 제가니까 자기 위에 있는 선대, 아까 뭐 주돈이라든지 정호, 정이라든지 장대라든지 그러한 여러 학자들의 설을 모아서 자 주를 달았다는 거예요. 사서오경에 주를 달았다. 자, 우리말 주해를 했다는 거죠. 주해를 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만 사서삼경이니 사성오경이니 해가지고 경을 묶어놓아서 모으는 것도 주희 때 만들어진 것이지, 그 이전에는 뭐 사서라고 하면 우리가 논어, 명자, 중용, 대학, 그 사서라고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주희가 이 말은 사서 전부하고 오경이죠. 오경 중에 시경이나 주역만 직접 했지만 자기 제자들도 주석부를 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의의 영향으로 사서 오경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죠. 자, 아무튼 사서와 오경에 주석을 붙인 것은 보면 주해본, 주석본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주의가 주석서를 완성한 것 자체는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추자 어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경전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주희가 사서 오경에 대한 주석을 달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희가 이 성리학적 입장에서 고대 초기 때부터 전해왔던 유가 경전들에 대한 해석들을 새롭게 했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주자의 영향을 받아서 신해석을 다르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세상을 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공에 이제 공이 있다는 건데, 그죠? 왜냐면 큰 공을 세웠다는 거죠. 자, 학자들에 의해서 뒤에 후학이라든지 배우는 자들에 의해서 배우는 자들에게 큰 공을 세웠죠. 주희가 큰 공을 세워서 큰 공이 있는 것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인데, 자, 배우는 자들에게 크게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배우는 자들에게. 여기가 전체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전체일 것 같으면 배우는 자들에게 공을 세웠죠. 공을 세운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건국 이념이 성리학이죠. 이 유학은 구체적으로 송나라 때 일어난 성리학을 이야기합니다. 성리학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때문에 역사를 서술할 때 송나라에 대한 가장 많은 분량, 지금 여기 동몽선습도 송나라에 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송나라 문치, 아까 이야기했던 문치 정치를 했다고 했죠. 조광룡이가 문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자. 한 줄만 더 할까요? 그런 게 낫겠는데. 다음에 나타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 시간이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봅시다. 자, 그래서 연이 하면요. 그러나 국세 불경하여, 경은 우리 경쟁하다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못했다, 즉 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세 나라가 강하지 못해서 영년 수명, 왕조의 수명이 300밖에 못 이르렀다는 겁니다. 300. 그런데 그 외부의 세력들을 볼 것 같으면, 외부의 세력들이, 계단이라고 불린 게 아니고, 나라에는 거란을 음차해갖고 계단으로 있지만, 거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금, 나라 이름 들어봤죠, 그죠? 거란과 몽고와 요와 거란이, 자, 이 말하는 질위침질. 자, 질자는 보면 차례대로. 자, 보면 뒤에 있는 질자도 똑같이 있죠. 질자도 갈마들다, 번갈아들. 자, 그래서 차례차례대로 번갈아 침략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례차례로 번갈아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란, 몽고, 요, 금. 자, 그래서 질위침질하고 질위침질하고 질이 두 개 나오니까 발음이 안 되죠. 질위침질하고 나중에 그다음 마침내. 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오는 요거요. 급기, 우리 급기 할 때 급기 나오죠. 급기하면 마침내 그래요. 마침내. 자, 그것에 미쳤다 이야기하지 말고 급기하면 마침내 결국에는 자 수망 망조가 드리워졌다. 망하는 망곡이 드리워질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망조가 드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망조가 드리워졌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천상. 이 문천상이라는 사람은 뭐 역사적에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남송시대 때 나중에 북송에서 남송시대로 쫓겨내려고 해죠, 그죠? 남송시대 때 문인이에요. 원래 이제 송나라가 원나라한테 망하고 그도 요 문천상도 이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지만은 서로 이제 저 북쪽으로 이제 압송되다가 중간에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또 서로 이제 왕을 받들어 가지고 송나라의 왕을 받들어서 송나라 사람들 유민들을 규합해서 원나라에 항전했다고 그러죠. 항전했지만 다시 체포되어서 또 체포되어 갖고 이제 고문 안 당하려고 독약 먹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에는 저 연경이죠. 지금의 북경 연경에 압송되어 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원나라에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그의 재능을 사가지고 구슬을 받지만은 끝끝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지조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갈충보성하다가 갈충. 자, 그래서 다할 갈자죠. 충성을 다해서 보성 송나라에 보원을 갖고자 했다가 보답하다가 결국은 경사연옥이라 마침내 경자죠. 마침내 죽었다는 거예요. 연옥 연경의 옥사에서 연지역 북경이 옛날에 연지역이 그 연나라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연지역의 옥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연지역 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자 볼까요? 지금 1시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아있는 게 여기 보자. 원나라죠. 원나라 이야기하고 좀 남아있는데 좀 총론 4편의 이야기가 조금 몇 구절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